저축은행이 자기 자본 대비 한 75%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75%가 부실화되면 망하죠. 새마을금고는 아닌데 다른 제2금융권에 돈이 좀 많이 들어있대요. 1억 정도? 실제 부실화될 가능성은 하루만 해도 파산합니다. 중소형 건설사가 한다.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죠. 걱정해야죠. 네, 이번에는 PF 대출, 부실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중공업 미분양액 물량이 3월 기준으로 전국 19,000세대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1월, 2월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여전히 미분양이 2만 건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지금 미분양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국토부에서 나오는 미분양 수치는 건설사들의 신고를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걸 이제 국토부에서 취합해서 공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들이 미분양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의 신고가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숨겨져 있는 미분양들이 있는데 저희 부동산 아르일사 같은 경우는 따로 등기부를 전수조사해서 이 준공업 미분양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입주할 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건설사 명의로 그대로 남는 혹은 조합 쪽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케이스들을 따로 잡아서 산출한 게 지금 준공업 미분양이 한 19,000 가구 정도가 있는 겁니다. 국토부 쪽에서의 준공업 미분양은 한 8,500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정 데이터가 무조건 맞다는 아닌데 최소한 이 등기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준공업 미분양은 상당하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한 75,000 가구 전체 파이는 그런데 그 중에 12,000세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 쪽에 지금 PF 부실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설이나 저축은행 가짜 뉴스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부분 지방 쪽이 지금 심각하고요. 심지어 대구 쪽에서는 당분간 분양을 안 하겠다 그런 정책도 나오고 있고 지방 쪽 중심으로 할인 분양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제 구조들을 보시면 그 시행사 있잖아요. 땅주인들은 원래 자기 자본이 좀 떨어집니다. 땅값의 한 10%에서 한 30% 자금밖에 없어요. 나머지 70%를 대출을 통해서 땅을 매입을 하는데 그 대출이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저축은행 쪽에서 대출을 고금리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허가를 받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 1금융권과 건설사 이분들의 이제 신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리로 이제 대출을 끌고 오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는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이걸 다 갚을게 이런 구조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제2금융권이잖아요. 그럼 이 브릿지론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110조 정도가 전국적으로 나가 있는데 은행권 쪽에 그중에 연체율을 보시면 일반적인 은행권은 한 2% 이내에서 연체율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마을금고 쪽에 PF 문제가 왜 커졌냐면 연체율이 한 9%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 됐던 거고요. 금융위기 지나서 이 연체율이 굉장히 급등했던 때가 한 2012년 정도인데 그때 연체율이 한 14%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2014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하우스 푸어 문제랑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굉장히 컸던 것들을 경험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시행사가 1차적인 부실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고 시행사는 은행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혼자 죽지 않는다. 이걸 막고자 정부가 지난해 이제 강원도 쪽에서 이제 PF 사태 터지고 나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계획을 작년 10월쯤에 내놓습니다. 작년 한 12월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데 지방 쪽에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선분양 체제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일반 분양자한테 받는 거예요. 일반 분양자가 없다는 얘기는 공사비를 시공사나 시행사나 납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금력이 떨어지면 부실화 되겠죠? 저축은행은 대출해줬잖아요. 같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지방 쪽은 그래서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부동산이랑 금융권은 정말 밀접하게 붙어있는 수준이네요. 과거에는 건설사가 땅 주인이면서 건설도 같이 했습니다. 망하면 혼자 망합니다. 그리고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최근에는 자체 자금으로는 잘 안 해요. 땅주인 따로 있고 건설사는 이제 책임 준공을 약속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은행은 그걸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 하나의 사업지에 3명, 4명 정도가 엮여져 있는 거죠.
거죠. 이 사업이 망가지면 4명이 다 망가지는 거죠. 다만 1금융권은 사실 PF와 관련된 노출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비 한 10% 정도만 노출이 돼 있습니다. 1금융권.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저축은행이 자기 자본 대비 한 75%가 노출이 돼 있습니다. 부실화되면 저축은행에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은행 쪽은 아까 10% 정도만 노출돼 있다고 설명됐잖아요. 10%가 부실화되면 은행이 망하나요? 안 망하죠. 근데 75%가 부실화되면 망하죠. 지인 중에 어머님도 새마을금고는 아닌데 다른 제2금융권에 돈이 좀 많이 들어있대요. 1억 정도? 이게 5천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새마을금고가 실제 부실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은행이 부실화되는 이유는 미국 은행 파산 사태에서 보시듯이 뱅크런이 문제인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이 막 돈을 빼는 거죠. 그러면 하루만 해도 파산합니다. 은행들은 들어온 돈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들을 했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맞추고 있는데 은행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 나간 돈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냥 망합니다.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어서 설사 은행이 파산해도 나라에서 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죠. 은행을 두 곳으로 분산하는 게 차라리 합리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금액도 최근에는 좀 논의되면서 그 예금자 보호 금액을 좀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세 사기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상당수가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제2금융권이 지금 현재 PF 논란과 함께 경매 유예 조치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제2금융권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회 문제화되는 건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연간 이뤄지는 수백만 건의 거래 중에 사기성 거래는 어떻게 보면 한 5%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2금융권 중심으로 경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빨리 반환을 못 받으면 부실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환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부실화될 은행이면 사실은 원래 문제가 있는 은행인 거지 경매 대금을 못 받아서 은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좀 사실은 드물다. 앞서 설명드린 PF는 몇 조 막 이러잖아요. 지금 전세 사기 이런 거는 뭐 1,000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온전히 그 은행에만 한정돼서 나간 대출도 아니고요. 그럼 이게 물건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잖아요. 채권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받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PF가 확실히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군요. 그렇죠. 그건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금융이기 때문에 헬리오시티 같은 거 혹은 둔촌주공 같은 거 지을 때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에 부실화되면 굉장히 파장이 커지겠죠. 특히 서울처럼 땅값이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땅 매입할 때 몇 조 원이 투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실 가능성이랑은 체급이 다른 거죠. 그 중소건설사 그 PF가 터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이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혹시 줄도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방 쪽에서는 이미 줄도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방 쪽의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도권에 한 12,000가구 정도 되는 미분양이 있는데 장기 평균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지방 쪽에 6만 여채 정도 되는 이 미분양은 장기 평균에서 볼 때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니까 지역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도권 쪽에 12,000가구에 해당되는 이 미분양이 줄어든다. 해서 6,000가구, 7,000가구만 남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방 쪽의 미분양이 좀 줄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긴 한데 수도권 경기가 좋아져야 지방 쪽으로도 투자자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수도권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할 필요가 있고 사실 그걸 오래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내년 정도는 돼야 지방 쪽 미분양이 좀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중소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그런 청약 같은 거 그런 거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했다가 부도 나거나 이러고. 지방 쪽은 지금 미분양이 많으니까요. 굳이 청약 통장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럼 만약에 수도권에서 중소형 건설사가 한다.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죠. 걱정해야죠. 이게 수도권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서 그래요. 서울만 한정해서 보면 이건 이제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는 거고
거고요. 경기권은 서울 근접한 지역들은 비싸긴 한데 혹은 남양주 같은 가평 이런 데 가면 땅이 참 많아요. 하다못해 인천에 가셔도 아직 땅이 남아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 매입했다 그러면 비싸게 줬을 테고요. 그럼 그걸 분양가에 반영하겠죠? 분양가 자체가 리스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 한정해서 보면 리스크가 크진 않아요. 비쌀 뿐이죠. 근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 리스크가 큰 지역도 있습니다. 너무 외곽지 쪽은 공공에서 분양해서 정말 싸다, 주변 시세보다 싸다 이런 게 아니면 좀 조심해야죠.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